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시광원 정호성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존재를 넘어서 가족이자 동반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물 복지 수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늘고 있고 책임과 교육,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 특화형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강원의 반려동물 현황을 살펴보고요.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선 어떤 환경과 인식이 마련돼야 할지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정훈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협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에 대한 소개 좀 드려야 될 텐데 대표님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협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사단법인 강원도 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올바른 문화 형성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협회가 왜 필요한지 지역사회 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강원도 내 지자체와 협력 파트너로서 크게는 세 가지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목소리가 행정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적 격차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패티켓이라든지 캠페인, 반려동물 교육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협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강원도 내에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서 반려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팀장님께서도 강원도 반려동물 팀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팀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네. 주요 업무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 유실 유기동물 예방과 관리,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특히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반려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최초 공공 반려복지 문화 시설이죠.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에 문을 열었네요. 네. 반려인들 관심이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그 강릉 사천면에 있는 그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 복합 문화 시설입니다. 네. 도민분들이 좀 용어가 비슷해서 동물보호센터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센터는 동물보호센터처럼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 상담 기능을 하는 반려복지 거점 공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인 교육, 반려견 문제행동 상담 및 교육, 반려동물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협회, 전문가들과 연계해 강원형 반려복지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정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자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려복지 두 분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반려복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반려복지를 반려동물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혹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반려복지까지라는 반응도 있지만 반려복지는 인간 복지와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고독사를 예방시키고 주민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지역 만족도 향상 같은 긍정적인 요소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로부터 정서적 위안과 행복을 얻는 만큼 생명 존중 의식, 인간의 윤리성 같은 거에 이제 저희가 기여를 해서 반려동물에게 안전된 삶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팀장님도 반려복지가 필요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반려복지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동물의 삶의 질과 사람의 책임 있는 양육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반려동물이 늘어날수록 갈등도 함께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두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나서서 교육과 제도, 인프라를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반려복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과거에 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팀장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이 집에 계속 있었던 그 반려인인데요. 네. 실제로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려동물은 이제 문제가 민원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반려동물 문화행사 시 이제 그 반려인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얘기해 보면 반려인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비반려인 역시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공존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인식 단계가 한 단계 올라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상승하고 예,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어떤 부분에서 느끼실까요? 저희 현장에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느끼는 점은 과거에는 키우는 개, 뭐 집을 지켜주는 동물 정도였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가족, 더 나아가서 삶의 동반자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는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문화, 그리고 출시되는 제품이나 트렌드 용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책임 의식 같은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먹이고 재우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 애견 유치원에 보내고 예. 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뭐 생애 전체를 돌봐준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노견들 같은 것들을 책임지는 이제 제품들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인구가 무척 많이 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늘었을지 한번 짚어보죠.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는 현재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요즘 반려인 1,500만이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있는데요. 들어봤습니다. 네, 이 숫자는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예. 추정을 했고, 그리고 가구당 사람 수를 평균 2.5명으로 잡아서 곱하다 보니 이제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계청 자료랑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2021년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통계청 자료가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게 2020년도에 인구 주택 총조사로 반려가구가 약 313만 가구,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가 반려가구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인구 주택 총조사가 5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아직 2025년 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B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5년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591만 가구가 반려가구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 수는 763마리. 그중에 이제 반려견이 546만 마리, 그리고 반려묘 217만
마리로 이제 추정하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강원도 내 반려동물 현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기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그 기준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동물 등록 기준으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25년 12월 기준 개는 11만 7,104마리, 고양이는 1,304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역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게 그 등록된 수치가 실제 양육 규모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반려견과 반려묘 위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 반려동물의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고 법으로 정해진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 예. 법으로 된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7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에서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등록된 수치가 실제 양육 규모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 법에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혹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네. 개 이외의 동물, 특히 저기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되겠죠. 얘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대표님 동물의 생명 보호와 또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이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실제로 반려동물의 양육 문화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협회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지적하거나 도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아직 현장을 충분히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방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처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중하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시행된 맹견 허가제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이 제도가 방향은 좋지만 굉장히 허점이 좀 가득한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이제 맹견에 속하는 견종을 사육하는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되고 있고요.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와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기지 평가를 통해 맹견 양육 허가 유보를 받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모든 반려인이 해야 할 약간 기본적인 의무라는 생각이 들고 맹견 허가제조차도 어떤 맹견이라는 기준을 두고 견종 차별을 하는 것보다 네. 실제로 행동 위험이 있고 위험 행동 이력이 있는 그런 반려동물 대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전에 있어 맹견이 되고 안 되고는 보호자의 행동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아닌 양육 대상인 사람의 행동 그리고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입양을 하기 전에 입양 환경이 적절한지 그리고 재정적 여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반려동물과 함께할 시간이 있는지와 같이 입양하기 전 양육자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같은 거를 설립을 하기 앞서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법안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맹견 허가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2022년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도 기간 이후에 2024년 4월 27일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행이 저조해서 유예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팀장님, 이 맹견 허가제 시행 초기인데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기 먼저 동물보호법상 일단 그 맹견이라고 하면 일단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단 정의가 일단 되어 있는데요. 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피플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맹견 총 46마리 중 그 위원회 기질평가를 통해 18마리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아까도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간 운영하는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맹견이 노령이거나 이제 질병이 있어서 시험장까지 이제 못 오거나 혹은 이제 그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는 등의 이제 문제점 등이 이제 발견되어서 네. 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질병으로 중성화 수술이 불가피한 이제 개체의 경우에는 이제 번식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해 준다거나 고령 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 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기질 평가를 생략하고 사육 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 이제 요런 그 법상 이제 그 정의해 놓은 개체들 외에 이제 가끔 이제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도지사가 시도 이제 시장 군수나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기질 평가를.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지금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없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서 일정한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적용 대상 업종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인데요.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이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마련됐다고 하는데, 팀장님,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해 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간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음식점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들이 이제 사실은 위생 문제 등 이유 때문이었는데 금지됐었는데요. 이제 반려인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짐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즉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규제를 잠시 풀어 실제로 시험해보는 제도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입법 예고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법제화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근데 그 시범 사업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털날림 또 이제 알레르기 우려 안전 사고 가능성 등이 이제 지적되어서 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엄격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위생 등과 관련된 준수 사항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세워졌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제도는 크게 사전 고지, 그리고 공간 분리, 이동 통제, 위생 관리 같은 기준들이 세워졌습니다. 해당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을 출입구에 명확히 표시하고 안내해야 하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그런 사실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 또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있지만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칸막이나 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고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거리 고정 장치 등 하나 이상은 구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 또는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테이블 간격과 동선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음식은 털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덮개나 뚜껑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사람용과 완전히 구분해서 보관 사용해야 하고,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필수입니다. 위의 기준을 어기면 이제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네. 조리 공간 출입이나 이동 제한 위반 같은 핵심 사항을 어기면 영업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 처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관행처럼 또는 업소의 자율 판단으로 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같이 해왔는데 법적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소식 들었을 때 두 분 어떤 생각이셨는지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이번 제도는 이미 존재하던 수요를 관리 가능한 틀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에 있어서 유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도 손님도 반려인도 모두 불안한 구조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허용인지 금지인지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예. 갈등이 생기면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이제 영업자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고 어렵게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기준 없이 영업 금지 처분을 당하는 이제 부당하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화를 통해서 현재 반려인들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겼다라는 네. 반응이 많았고요. 업주들 역시 이제는 합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명확해졌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제도적으로 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해졌다는 건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단순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것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개나 고양이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서라면 출입을 계속 금지시켰겠죠. 그래서 아무리 기준을 강화해도 동반 출입을 안 하는 것보다 철저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예.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대표님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할 때 시설 기준 등 조건이 좀 다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점주 입장에서는 많은 준수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반 시설 운영에 많이 동참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이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속, 민원, 분쟁 같은 위험이 항상 존재를 했는데 이번 기준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곳과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 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모든 업장이 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이라는 명확한 컨셉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제도로 오히려 합법적으로 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요. 환영하는 반려인들, 꺼리는 비반려인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양측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향후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이견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반려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반 출입이 애매했던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위생, 안전, 알레르기, 뭐 공간 침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금지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누구의 편을 드냐가 아니라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뭐 접촉 기준, 뭐 위생에 대한 기준, 통행 방식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으면 좋고 그 이전에 앞서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어떤 공간인지 그 환경과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시범 기간에도 뭐 지적된 사안이지만 충돌이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 의무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제도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과 보호자의 통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꼭 사회화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보호자도 꾸준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그냥 가능하다가 아니라 준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문제 있는 행동교정, 패티켓 교육 등을 하는 반려동물 도민학교 사업을 시작하고요. 반려동물 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려동물 도민학교 어떤 네, 건가요? 저희가 요런 사회화 교육이 좀 부족한 이제 강아지들이라든지 이제 또 반려인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이제 유치원 같은 데를 찾아가면서 패티켓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새는 중요하게 이제 되는 게 이제 이런 사회화 교육이 돼야지 이제 그런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라든지 이제 요새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간을 이제 사회화 교육이 없이 이제 견인 출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다른 분들 사람을 보고 뭐 계속 짖는다거나 다른 개들을 보고 뭐 계속 짖으면서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입질이라고 하는데 네. 뭐 입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동반을 출입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개체들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네. 그래서 출입도 가능하고 사람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도민학교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려고 3월부터요.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또 반려인들의 의무와 책임도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또 댕댕이어지도라고 강원 관광재단에서 강원도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박이나 식당, 카페, 관광지, 체험과 동물병원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댕댕 여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댕댕 여지도는 업체를 무작정 나열한 게 아니라 수의사, 관광 전문가, 반려동물 산업 전문가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별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 이건 반려인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도 되는 곳이라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관광 정보에만 그치지 않고 동물 등록제, 펫티켓, 기본 상식까지 함께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건 반려동물 동반을 이제 관광, 소비가 아니라 문화로 접근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정보가 조금 더 생활 밀착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동반 출입 기준의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을 공지한다든지 실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아니면 어떤 민원이 많은지 같은 자세한 정보들이 함께 제공이 된다면은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관광할 그런 손님들까지도 포괄하게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는 시군이 비교적 많고 또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려동물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의 지원이나 또 협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없으실지 어느 부분에 또 집중하고 계신 편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강원도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나 활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주요 도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가 비교적 빠른 반면에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그 정보 접근이라든지 교육이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이나 캠페인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협회도 주요 도시에서는 제도와 문화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갈등을 줄이는 최소 기준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이동하는 협회입니다. 반려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제안을 정리해 지자체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반려동물 정책은 빠르게 앞서가는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려동물 식당 동반 가능에 대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팽팽한데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자유롭게 주시죠. 먼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강요해서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규칙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때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준들이 현장에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주목하는 것도 어떤 누군가의 권리를 넓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모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데 좀 힘쓰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핵심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4살에서 6살 정도 장난꾸러기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갔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아이를 안쪽에 앉히고 과도한 소리를 지르지 않게 주의시키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아이가 식당을 소리를 지르고 장난치며 뛰어다니게 방치한다고 하면 아무리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많이 불편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려인 입장에서는 일상 공간을 함께 쓰고 싶은 수요가 커졌고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위생이나 알레르기, 안전사고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제도도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업소가 기준을 갖췄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인이 통제, 위생, 패티켓을 더 철저히 지키고 업소는 안내와 공간 운영을 명확히 해서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하다 보다 준비된 곳에서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반려동물 장래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공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맞춰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인근 주민들 때문에 조성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반려견 놀이터의 상황은 이런데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더더욱 쉽지 않겠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려인에겐 장례 절차를 잘 지켜서 보내줄 장례식장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또 지역민들에게는 혐오 시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도내 반려동물 장례시설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또 지자체장의 권한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도 허가받은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총 3개소입니다. 네. 원주, 강릉, 횡성 각각 1개소씩이고요. 횡성은 현재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허가업으로 최종 허가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주민인식 문제로 인해 실제 설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사망할 때 반려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장례 방식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안타깝게도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의 임의로 매장하거나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합법적 방식은 허가받은 동물 장묘업체에 장례를 치러지는 것뿐입니다. 예.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늘어나고 기피 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 반대와 행정심판 소송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A 지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서 결국 2018년에 행정심판까지 이어졌는데 업체 측이 지자체에 소송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졌고요. 업체가 승소해서 결국 건축 허가가 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장묘 시설은 허가업인데 최종 허가권자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장한테 있는데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지역민 민원을 우려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이 좀 앞으로 개선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문제의 핵심은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님비 현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반려동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장례 시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동형 화장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화장 시설을 갖춘 트럭이 집 앞까지 찾아가서 화장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시설 자체가 없고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좋은 경관, 공원 형태로 이제 조성을 해서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도 있고요. 가족공원 내에 반려동물 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어떤 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조금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동식 장묘 시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매년 사망하는 반려동물이 60만 마리가 넘는다고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그와 관련한 사업은 커지고 있는데 강원도에선 어떤 대처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반려동물 장례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 보호자의 정서적 회복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잃은 뒤 겪는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이 우울, 무기력,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장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올바른 이별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연계,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 즉 입양부터 이별 이후까지 공공이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와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덧붙일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례 문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생애 전체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별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제도나 절차, 선택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이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우리도 이제 성숙한 이별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물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와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동물 복지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는 동물 보호, 복지 관련 법령, 제도 인지, 동물학대 감수성 등 이 국민의식 수준이 상승했고요. 반려동물 학대 인식, 처벌, 입양 의향도 80.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국민들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은 어떤 편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식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동물보호법 인지도 조사 결과 2020년 57.1%에서 2024년 75.4%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물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도에서 파악하시는 반려동물 관련 인식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느끼기에도 도민들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학대나 유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인식이 높아진 만큼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처벌이 너무 약한 건 아닌지, 예방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학대를 막는 법을 넘어 책임 있는 사육과 공공안전, 그리고 이웃과의 공존까지 법이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동물보호법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조사 결과 가운데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감수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요?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폭행 같은 물리적 학대뿐 아니라 어둡거나 좁은 공간에 사육하는 환경, 이른바 뜬장 같은 열악한 환경 역시 동물학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나 사육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대다수가 동의했습니다. 네. 이는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물 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와 유기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되고 있고요? 어떤 수준인지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 있고요. 네.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적인 처벌 수준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실형 선고나 아니면 사육 금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선진국 같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소유권 박탈, 사육 금지 같은 경우도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과 위법 이유까지 연결되는 그 구조가 조금 약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식을 실제 제도 운영과 집행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대와 유기 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고 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네, 동물보호법은 지금까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학대 금지나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예방과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단계의 기본 교육,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조정 장치, 그리고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 전반을 고려한 관리 체계가 법과 제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동물 보호와 함께 사람의 안전과 이웃의 권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공공장소, 공동주택, 음식점 같은 공간에서의 갈등은 개인 간 다툼으로 남겨두지 말고 법과 제도가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위한 법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강원도민 인식과 또 반려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반려동물은 과거에 단순한 소유물에서 이제 가족의 한 일원이자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반려동물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가족의 어원, 한자어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집 가에 무리 족자를 써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혈연을 뜻하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관계가 가족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의 핵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그 범위가 반려동물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강원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지역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반려동물 친화 정책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정책이 결국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 측면에서 보면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줄어들고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주민 간 불필요한 마찰이 줄고 공동체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네, 또 하나는 지역 활력 측면입니다.
반려동물 친화 환경이 갖춰지면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처럼 자연 관광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더 나아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새로운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은 동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삶,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생활 정책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물 복지와 패티켓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극명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당부의 말씀으로 해주시죠, 팀장님. 네. 반려동물 문제를 단순히 반려인 개인의 문제나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공공안전과 공동체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접근이 이미 일반적인데요. 일본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무화와 지역 단위의 책임 사육 문화를 통해 유기동물을 줄이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공공간에서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도 도그런이나 반려동물 공공시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서 허용과 통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는 반려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을 만들고 도민이 함께 지켜가는 문화라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마무리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의 책임은 교육을 통해 명확히 하고 생활 속 갈등은 기준을 통해 최소화하며 사회적 합의는 제도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려동물 문화는 반려인들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규칙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수록 갈등은 줄고 공존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의 목표도 강원도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정책과 문화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팀장,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협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역의 성숙도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반려동물 정책,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진정한 공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